올해 대선 본투표 때 확진자나 격리자도 일반 유권자처럼 직접 투표함에 용지를 넣는 방식으로 투표하게 됩니다. 선관위가 결정한 새로운 본투표 운영 방침인데 사전투표 부실 관리에 대한 선관위 책임론이 비등하고 있습니다. 대선을 이틀 앞두고 후보들이 막판 표심몰이에 집중했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제주를 거쳐 경부선 상행선을 따라 거점 유세를 펼쳤고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최대 승부처로 꼽히는 경기도에서 온종일 유세를 이어갔습니다. 사전투표율이 36.9%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가운데 여야의 유불리 계산도 치열합니다. 여야가 내놓은 분석과 사전투표율이 유독 높았던 이유, 본투표율 전망까지 이슈 분석에서 짚어봅니다. 뉴스엔 파워 인터뷰, 오늘은 정봉주 더불어민주당 정개특위 공동위원장과 함께 역대급 사전투표율,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의 녹취록 추가 공개 파장 등 막판 대선 변수에 대해 짚어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월 7일 의정종합뉴스 뉴스엔 시작하겠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모레 열리는 본투표에서 확진자도 일반 유권자와 동일하게 투표함에 직접 기표하도록 방침을 변경했습니다. 코로나 확진자 사전투표 관리 소홀에 대한 재발 방지 대책인데요. 여야는 선관위의 확진자 사전투표 관리 부실을 질타하며 관련 책임자들을 엄중히 문책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보도 임채원 기자입니다. 지난 5일 실시된 코로나19 확진자 사전투표를 질서 있게 관리하지 못한 데 대해 책임을 통감한다며 거듭 사과한 중앙선관위. 오늘 긴급 전원회의를 소집해 모레 진행되는 대선 본투표에서 확진자도 투표함에 직접 기표하도록 했습니다. 앞서 선관위는 확진자의 투표지를 투표함이 아닌 봉투에 놓도록 했는데 직접 투표 원칙에 위배된다는 지적이 나오자 일반 유권자와 같은 방식을 적용하기로 한 겁니다. 확진자는 본선거 당일 오후 6시부터 7시 30분까지 투표소에 도착해 대기표를 받으면 투표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선관위는 확진자에게 기표된 용지가 배분된 데 대해선 투표 관리원이 투표함에 넣어야 할 용지가 들어있는 봉투를 잘못 전달한 것이라고 해명하며 정상적인 투표지로 처리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확진자 투표 방식에 항의하며 돌아간 유권자에 대해선 본인 확인서 등 각각의 사례를 검토해 가능한 본투표일에 투표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여야는 부실 관리에 대한 책임을 엄중히 물어야 한다며 선관위를 강하게 질타했습니다. 책임 있는 인사에 거치 표명이 있어야 한다는 데 공감한다며 이번 대선이 마무리되면 소관 상임위에서 철저히 점검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코로나 확진자와 격리자를 위한 사전투표에서는 큰 혼란이 생겼습니다. 그에 대한 선관위의 사후 해명도 불성실했습니다. 투표일에 선관위원장은 출근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여당 눈치만 보다 보니 선관위 사무총장은 준비 소홀에 항의하는 국민들을 난동 부린다고 비하하고 중앙선관위원장은 사전투표에 엄청난 혼란이 생겼음에도 불구하고 출근조차. 다만 민주당은 조직적 부정이라는 야당의 주장에 대해서는 민주당도 선관위에 강하게 항의했다며 선거 부정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국회방송 임천입니다. 이번엔 여야 대선 후보들의 유세 현장을 살펴보겠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제주를 시작으로 부산에서 청주까지 경부선을 따라 주요 거점 지역에서 유세를 펼쳤습니다. 이 후보는 자신은 이미 실적으로 검증을 받았고 경제를 살리고 평화를 지킬 적임자라며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김희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제주에서 청주까지 주요 거점 도시 5군데를 도는 광폭 행보에 나섰습니다. 이 후보는 제주도 맞춤 공약을 발표하며 표심을 공략했습니다. 제주도의 햇빛과 바람을 활용한 신재생 에너지 사업의 수익을 제주도민의 기본소득으로 보장하겠다는 겁니다. 햇빛과 바람으로 우리 제주도민들의 기본적인 소득을 보장하는 햇빛연금, 바람연금 시범적으로 가장 빨리 한번 해볼까 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여러분? 부산을 방문한 이 후보는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의 녹취록에 대해 부산저축은행과 대장동 사건의 진실이 드러나고 있다며 당시 대검 중수부 검사로 봐주기 수사를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윤석열 후보를 겨냥했습니다. 당시에 제대로 수사했더라면 피해가 훨씬 줄어들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대장동 사건의
진실도 함께 드러나고 있습니다. 거짓은 참을 이길 수 없습니다. 이 후보는 불경 메가시티와 가덕도 신공항, 2030 부산 월드엑스포 추진 등을 약속하며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특히 이 후보는 거점 지역 유세를 할 때마다 코로나 극복을 위한 추가 지원을 강조하며 윤석열 후보의 안보 관련 발언을 비판했습니다. 대통령이 되면 추경과 긴급재정명령을 동원해 50조 원 규모의 코로나 추가 지원을 하겠다고 약속했고, 윤 후보를 겨냥해선 선제 타격 운운하고 예산만 낭비하는 사드를 구입하는 건 안보를 불안하게 하고 경제를 나빠지게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이 후보는 또 다당제 추진과 대선 결선 투표제 도입 등 정치 개혁을 강조하며 중도 표심도 공약했습니다. 이 밖에 88번째 소확행 공약으로 아파트 한 가구마다 1.5대의 주차 면수를 확보하도록 해 주차 부족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국회 방송 김희연입니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경기 남부권을 돌며 경기도 유권자 표심 잡기에 주력했습니다. 부동산 문제에 민감한 수도권 유세에 나선 만큼 이재명 후보의 대장동 의혹과 민주당의 부동산 정책을 집중 비판했습니다. 보도에 강민지 기자입니다. 이재명 후보의 정치적 고향인 경기도로 향한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 경기 구리를 시작으로 하남, 평촌, 시흥 등 경기 남부권 8개 지역을 돌며 사흘째 수도권 공략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윤 후보는 이곳에서 부정부패는 경제 발전의 독약이라며 이 후보의 경제 대통령 슬로건을 비판하고 대장동 의혹을 집중 겨냥했습니다. 워낙 부정부패 비리가 많으니까 국민들 잘 먹여 살려주는 유능한 경제 대통령이라고 해서 물타기를 하는데, 경제라는 것은 대통령이 살리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또 되어먹지 못한 머슴은 갈아치워야 한다며 정치인은 머슴이라는 이 후보의 머슴론을 차용해 정권 교체를 강조했습니다. 윤 후보는 수도권의 부동산 민심을 끌어내기 위해 민주당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도 집중 부각했습니다. 28번의 이 부동산 정책을 바꿨는데 사람이 아무리 머리가 나빠도 28번을 실수할 수 있겠습니까? 민주당의 정치 지형에 유리하게 주택 정책을 펴겠다. 딱 이거 하나입니다. 그러면서 경기도의 GTX-B 구리역과 GTX-E 노선을 신설해 신속한 이동권을 보장하고 회사와 공장이 들어올 수 있도록 규제도 완화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경기 하남과 화성에선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와 두 번째 합동 유세에도 나섰습니다. 연단에선 안 후보는 지금 정권은 국민께 부끄러움을 모르는 정권이라고 비판하고 자신이 정권 교체를 위해 단일화를 결심했다며 윤 후보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경기도와 청주 유세에 나선 심상정 정의당 대선 후보는 기득권 양당 체제 종식을 위해 소신 투표를 해달라고 지지를 호소했고, 경기도 기아차 화성 공장도 찾아 노동계 표심을 집중 공략했습니다. 국회 방송 강민지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가 유세 도중 한 남성으로부터 둔기로 머리를 가격당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송 대표는 오늘 낮 서울 신촌 유세 현장에서 갑자기 달려든 70대 남성으로부터 머리를 둔기로 여러 차례 맞아 병원으로 옮겨졌으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현행범으로 체포된 이 남성은 유튜브에서 주로 종전선언과 남북통일을 주장해왔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대선을 이틀 앞두고 벌어진 피습 사건에 민주당은 명백한 테러라고 강하게 비판했고, 국민의힘도 어떤 경우라도 폭력은 정당화될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울진과 삼척에서 발생한 산불 피해 복구를 돕기 위해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모두가 세비 일부를 성금으로 기부하기로 했습니다. 윤호중 원내대표는 중앙선대위 회의에서 이재민 피해 복구와 일상 회복에 조금이라도 도움을 드리기 위해 의원 전원이 세비 30%를 모아 성금으로 전달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재명 후보도 전국의 민주당 지역위원회를 중심으로 자원봉사대 활동을 제안한 가운데 민주당 광주시당 선대위가 선거운동을 미루고 울진과 삼척에서 구호 활동에 들어갔습니다. 국민의힘 중앙재해대책위원회는 이번 경북 울진과 강원 삼척, 강릉 동해 산불의 주불이 정리되는 대로 김기현 원내대표를 비롯한 국회의원과 당원, 당직자, 보좌진 등이
봉사활동을 벌일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잔불 정리와 소실 건물 정리, 이재민 보호소 봉사활동을 하며 이재민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피해 복구와 대민 지원에 나설 계획입니다. 국민의힘 장원도 필승선거대책위원회는 어제 선거운동을 중단하고 현장 지원 활동에 돌입했고 산불 현장을 찾아 식품과 생필품 등 긴급 구호 물품과 성금을 전달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는 법사위 소집과 특검 도입으로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가 대장동 의혹의 몸통인지 밝혀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송 대표는 오늘 중앙선대위 회의에서 지난 2011년 대검찰청에서 부산저축은행 부실대출 사건을 수사하던 윤 후보가 브로커 주호영 씨를 봐줬다는 게 어제 공개된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의 녹취를 통해 드러났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국민의힘은 윤 후보가 조 씨를 봐줬다는 김만배 씨의 녹취록은 명백한 허위라며 선거를 앞둔 허위 정치 공작이라고 맞섰습니다. 국민의힘 이양수 선대본부 수석 대변인은 논평에서 윤 후보와 조 씨는 아무런 친분도 없다며 김만배 씨의 녹취록에서 증거와 맞지 않는 거짓말이 수두룩한 만큼 지난해 9월 수사 무마를 위해 김 씨가 거짓말을 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했습니다. 네, 오늘 이슈 분석 김동길 기자와 함께합니다. 김 기자, 어서 오십시오. 네. 이번 대선의 사전 투표율이 36.9%를 기록하면서 역대 최고 투표율을 기록을 했는데 이를 놓고 여당은 단일화의 역풍이다. 야당은 정권 교체의 열망이 그만큼 높았기 때문이다. 이렇게 각각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아전 인수교 해석을 내놓고 있는데 사전 투표율이 높았던 이유부터 살펴볼까요? 네, 민주당 이재명,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가 그야말로 박빙의 승부를 펼치고 있습니다. 네. 여론조사 공표 금지 전에 마지막 여론조사 중에 한 곳을 보면 거의 격차가 없는 엎치락 뒤치락 상황인데요. 네, 완전히 붙었죠. 네. 네. 이런 상황에서 사전 투표율이 높다는 것은 그만큼 양측의 지지층이 결집했다라고 볼 수 있거든요. 네. 이번 대선의 전체 선거 인수를 보면 한 4,400만 명 정도가 되는데 사전 투표를 한 수가 한 1,600만 명을 넘었습니다. 네. 3분의 1 넘는 유권자가 이미 선택을 마쳤다는 건데요. 선거는 기선을 제압해 나가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야 모두 사전 투표를 해달라고 독려를 한 부분들이 있었고 여야 대선 후보라든지 지도부 또 문재인 대통령도 사전 투표를 하면서 이 투표를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또 역대 투표율을 보면요. 사전 투표가 높을수록 본 투표율도 같이 올라갔거든요. 이렇다 보니까 사전 투표에 여야 지지층을 중심으로 결집에 나서면서 사전 투표율이 높은 투표율을 기록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사전 투표율이 이렇게 높았던 이유 중에는 코로나19 확산세도 그 이유 중에 하나였을 텐데 이 코로나19 이외에 다른 어떤 요인을 또 찾을 수가 있을까요? 네, 코로나19가 분명한 그 영향을 미쳤다라고 보여지는 게 혼잡한 것을 좀 두려워하시는 분, 우려하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네. 사전 투표를 한 경우도 있고 또 그 이후에 사전 투표 이후에 그 본투표까지 갈 때 확진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미리 투표를 한 경우들이 많이 있었다는 네. 거거든요. 다른 요인들을 보면 국민들의 인식 변화로도 좀 생각해 볼 수 있겠는데요. MZ세대라고 하죠. 젊은 층들이 이 선거날을 휴일로 생각하게 된 경향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선거날은 가족과 함께라든지 또 나만의 시간을 갖자. 그러니 투표는 미리 하자. 그래서 사전 투표를 좀 선호했던 것으로 보이고요. 또 사전 투표가 간편한 것도 있는데 직접 해보셔서도 아시겠지만 사전 투표는 신분증만 있으면 되지만 본 투표에서는 내 투표소 위치도 확인을 해야 되고요. 선거인 명부도 또 확인을 해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좀 걸리는 불편한 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전 투표 기간에 회사나 또 집 근처에서 투표소가 보이면 미루지 않고 투표를 하는 경향을 보인 것으로 보이고요. 네. 또 이제 보면 국민들의 주권 의식이 좀 굉장히 높아졌다라고 좀 평가도 되고 다양한 매체 인터넷이라든지 SNS 등을 통해서 후보자들의 정보 공약이라든지 지지 유세 등을 접할 수 있기 때문에 선거날 이전에 내가 누구를 선택해야 될지 이미 결정을 했고 사전 투표에 나서는 것으로 또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사전 투표율에 또 지역별로 한번 살펴보면 눈에 띄는 게 전남 지역이 51.4%로 가장 높게 나왔고요. 경기 지역이 33.7% 낮은 투표를 기록했는데 이게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호남 지역을 먼저 보면 호남 지역은 항상 투표율이 조금 높습니다. 그만큼 이제 결집도가 높은 지역이다라고 이제 볼 수도 있는 건데 네. 전라도 지역에는 이제 이런 이야기들이 있어요. 믿어줄 사람, 그러니까 될 사람을 밀어주자. 그래서 한쪽으로 이제 몰리는 경향들이 있거든요. 이제 민주당이 이 호남 지역의 텃밭이기도 한데 네. 윤석열, 안철수 후보와의 단일화 우려가 이제 그 위기감이 올라왔고 여기에 이제 민주당 이재명 후보로의 결집을 다 이뤄낸 것으로 좀 분석해 볼 수가 있고요. 전체 투표율에서도 호남 지역의 투표율이 항상 높았는데 사전 투표율이 높아서 이제 본 투표율에 대한 기대도 이제 갖게 되는 대목입니다. 또 달리 좀 해석을 해보면 이번에 국민의힘이 호남 지역에 엄청난 투자를 했습니다. 윤석열 후보도 이제 많이 찾아갔고 이준석 대표도 공을 많이 들였거든요. 그래서 20, 30대를 중심으로 지지율의 변화도 있었는데 그렇다고 본다면 사전 투표율이 높다. 특히 호남 지역의 사전 투표율이 높다는 것은 이 젊은 유권자들이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에게 힘을 실어준 것이 아니냐라고도 좀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네네. 호남 지역의 이 높은 이 투표율이 이 지지층 결집인지 아니면 윤석열 후보에게 간 건지는 나중에 뚜껑을 또 열어봐야 될 것 같고요. 경기 지역이 의외로 낮은 투표율이 나왔네요. 근데 이재명 후보의 입장에서는 좀 아쉬운 대목인데요. 이 경기도 지역의 국회의원 의석수를 보면 58석이거든요. 네. 그중에 민주당이 차지하고 있는 석이 50석입니다. 거의 뭐 경기도는 민주당이 거의 장악했다라고도 볼 수 있는데 네. 그런데 이재명 지사가 또 여기에 경기도지사까지 했거든요. 그런데 사전 투표율이 낮다는 것은 그만큼 경기도민의 고민이 좀 있다라고 이제 보여지고요. 네. 그렇다면 이 현 정권에 대한 정권 심판이냐, 그래서 윤 후보를 지지하는 것이냐, 아니면 이 후보가 경기도지사일 때 능력도 인정받았고 또 지지율도 좋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정치 교체를 위한 이 후보냐. 라는 아직 그런 판단들이 경기도민이 안 섰다. 이제 그렇게 볼 수 있어서 조금 더 고민을 하고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좀 생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역대 최고로 높은 사전 투표율이 이제 이번 대선에서 나왔는데 이번 대선 전체 투표율은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역대 사전 투표율을 먼저 보시면요. 네. 이번 사전 투표율이 36.9%로 지난 대선 사전 투표율 26.1%보다 무려 10.8% 포인트가 높았습니다. 네. 또 지난 대선 이제 그 전체 투표율을 볼 건데요. 지난 대선 전체 투표율을 보면 77.2%였거든요. 그럼 산술적으로 계산을 해보면 투표율이 한 87% 정도 나오지 않겠느냐 이제 생각을 하는데 그 정도까지는 안 되더라도 80% 이상은 좀 확실히 나올 것으로 좀 예상을 하는 부분들이 있고 네. 저는 개인적으로 그동안의 여론조사를 살펴보면 투표율은 한 83% 정도가 나오지 않겠느냐 그렇게 개인적으로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여기에 그 이재명, 윤석열 후보의 지지율을 보면 네. 거의 40%대를 계속해서 유지를 해왔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40%의 그 지지율을 꾸준히 지켰다는 것은 여야의 지지층이 그야말로 진보와 또 보수가 이 40%의 지지는 확실히 갖고 있다라고 네. 보여지는 대목이 있고 그렇다면 심상정 후보를 비롯한 타 후보와의 이제 지지율까지 해서 득표율을 좀 제 나름대로의 계산 방식을 통해서 분석을 해보면 이번 대선 당선자는 이 40%에서 차이가 3%포인트 내외의 차이가 되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투표수로 보면 거의 83%의 투표율을 보인다 하면 100만 표에서 150만 표 정도가 될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정도 안에서 되지 않겠느냐라고 생각이 되고요. 이제 주사위는 좀 던져졌고 3월 9일 수요일 이제 새로운 대통령이 선출이 됩니다. 여러분도 이제 소중한 한 표 꼭 행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 기자 김 기자의 그 84% 예상 수치는 80%는 넘을 것 같고 최대치 87% 그 중간으로 본 건가요? 그렇다고도 보여지는데 네. 지난 대선 투표율과 득표율을 한껏 비교를 해봤거든요. 여기에 또 사전 투표율까지 들어왔기 때문에 네. 그 사전 투표율의 그 차이 또 이번 사전 투표율의 차이까지 중간치 값을 계산해서 냈을 때 한 84% 정도가 되지 않겠느냐라고 이제 분석을 해본 겁니다. 기억하겠습니다. 네. 네. 오늘 이슈 분석에서는 사전 투표를 비롯한 투표율을 중심으로 막판 20대 대선 상황을 살펴봤습니다. 김동길 기자 수고했습니다. 오늘의 정치톡 시간입니다. 3월 7일 시선을 집중시킨 정치 뉴스 만나보시죠. 오늘의 첫 번째 정치톡, 여기선 유효, 저기선 무효입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코로나19 확진 격리자 사전투표 관리 부실을 놓고 비판이 이어지는 가운데
이미 기표된 채 배부된 투표지를 처리한 방식도 제각각이라 논란이 더욱 확산되고 있습니다. 확진 격리자의 경우 자신이 기표한 투표지를 직접 투표함에 넣지 않고 선거관리원들이 대신 투표함으로 옮기는 방식으로 진행됐는데요. 선거관리원이 허술한 쇼핑백이나 바구니 등에 기표가 된 투표용지를 담아 옮기는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원칙대로라면 유권자가 이미 기표된 투표지를 전달받은 경우 유권자가 받은 이 투표지는 무효표가 되지만 기표한 유권자의 의지와 상관없이 개표 투표지가 공개됐을 땐 각 투표소 관리관의 판단하에 유효표로 처리될 수 있다는 게 선관위의 입장인데요. 이 때문에 일부에서는 공개된 기표 투표지를 무효로 처리한 반면 일부에서는 유효 처리하는 상황도 벌어져 혼란을 빚게 됐습니다. 대구 수성구 만촌 1동 투표소에서는 유권자에게 전달된 기표 투표지를 무효표 처리했지만 같은 날 서울 은평구 신사 1동 투표소에서는 투표관리관의 판단에 따라 유효표로 처리됐는데요. 이를 놓고 부정선거 의혹이 제기되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긴급 입장문을 통해 코로나19 확진 선거인의 사전투표에 불편을 들여 매우 안타깝고 송구하다면서도 이번에 실시한 임시기표소 투표 방법은 법과 규정에 따른 것이다. 모든 과정에 정당 추천 참관인의 참관을 보장해 절대 부정의 소지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대선 사전 투표율이 역대 최고인 36.93%를 기록할 정도로 투표 열기는 뜨거웠지만 이에 반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대응은 무척 안일했습니다. 선거의 신뢰성을 높여야 할 선관위가 오히려 부정선거 논란을 자초한 셈이 됐는데요. 재발 방지 차원에서라도 이번 혼란의 원인과 책임만큼은 분명하게 따져야 하겠고요. 내일 모레 본 투표에서는 이런 일이 다시 반복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야겠습니다. 이어서 오늘의 두 번째 정치톡. 밥줄 끊겨도 지지입니다. 20대 대통령 선거에서도 대선 후보를 향한 연예인들의 공개 지지 선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연예인들은 자신이 지지하는 후보와 함께 유세 현장에 무대에 올라 공개 발언을 하는가 하면 다양한 매체를 통해 지지 선언의 배경을 밝히고 있는데요. 선거가 코앞으로 다가오면서 연예인들의 공개 지지 새 대결도 더욱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먼저 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경우 문화예술인 100여 명이 지지 선언 후 선대위 내 K컬처 멘토단에 합류해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이들은 유세차에 올라 지지 연설을 하고 자신의 SNS를 통해 지지 게시물을 올리는 등 이재명 후보 지원에 적극 나섰습니다. 아주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할 말이 별로 없습니다. 왜냐하면 고민을 안 해봤습니다. 당연히 이재명이니까 저는 장점이 또 처자식이 없습니다. 밥줄 끊겨도 이재명 하겠습니다. 네, 박혁건님 절대.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 역시 5,800여 명의 문화예술계 지지 인사 명단을 공개했습니다. 윤 후보를 지지하는 대표적인 연예인은 영화배우 독고영재, 가수 김은국, 그룹 코리아나, 개그맨 김종국 씨 등이 있는데요. 이들은 스타필드 유세단에 참여해 전국 각지에서 윤석열 후보의 지지 유세를 이어갔습니다. 거의 지금 10년 만에 들이대고 있습니다. 제 마음을 움직이게 한 진정한 후보는 윤석열 후보라고 생각해서 이 자리에 나온 겁니다. 민생은 도탄에 빠지고 국민들의 물속은 하늘을 치솟고 있습니다. 제 20대 대통령 후보로 윤석열 후보를 대통령으로 선출해서 신물해가는 대한민국을 바로 구해냅시다, 여러분. 연예인들의 정치 참여가 부동층 투표 참여에 긍정적인 효과를 준다는 의견이 있는 반면 연예인들이 후보에 대한 호감도를 끌어올리던 감성 정치 시대는 지났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결과를 쉽게 예측할 수 없는 초박빙의 구도가 이어지고 있는 지금
정치적 소신에 따른 불이익은 감수하겠다며 나선 연예인들의 공개 지지 선언. 유권자들의 표심엔 과연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이상 지금까지 오늘의 정치톡이었습니다. 유례없는 사전투표를 두고 여야가 동상이몽 해석을 내놓은 가운데 선관위의 부실관리 파문과 관련해서도 엇갈린 셈법을 노출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제1야당의 입장은 무엇인지 원일희 국민의힘 선대본부 대변인과 관련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변인님 나와 계십니까? 안녕하세요. 원일희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사전투표 열기가 그 어느 때보다 뜨거웠는데요. 지역별로 한번 이제 들어가 보면 여당의 텃밭이라고 하는 호남에서는 높게 나왔고 야당의 텃밭이라는 영남에서는 상대적으로 낮은 투표를 이제 기록을 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도 이제 국민의힘에서는 정권 교체 열기가 분출했다 이렇게 이제 평가하고 있는데요. 어떤 이유 때문인지 들어볼까요? 네, 호남이 영남보다 그 사전 투표율이 높은 것은 이제 사실이지만 상대적으로 이렇게 높았다는 거고요. 역대 선거하고 비교를 해보면 다른 지역의 사전 투표 열기가 결코 낮지 않았죠. 20년 총선을 기준으로 해서 놓고 보면 이번에는 사전투표 전체 투표율이 36.9니까 최고치를 기록했지 않습니까? 근데 뭐 상대적으로 호남이 더 높기는 했습니다만은 대구 같은 경우에도 20대 총선 때는 23.56이었는데 이번에는 33.99, 경북도 28이었었는데 이번에는 41이었고 나머지 지역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뭐 충북 같은 데는 26.71%였는데 이번에 36.2%. 다른 지역을 놓고 보면 상대적으로 호남이 유별나게 좀 사전투표율이 높기는 했습니다만은 정권 교체 열망이 반영되는 사전투표율 다른 지역 결코 낮지 않았다. 열기는 여전히 유효하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네, 이렇게 역대 최고 사전투표율이란 신기록을 써냈지만 선관위의 부실 관리로 대선 후 폭풍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당에선 현재 부정선거 의혹엔 발을 대지 않고 있는데요. 추후 대선 승패 여부를 떠나서 이 기조 쭉 이어질까요? 네, 이게 참 큰일은 큰일입니다. 저희가 이제 부정선거라고 규정한 적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게 선관위의 이게 투표 관리가 부실했고 무능했고 또 너무 안일했죠. 그래서 이게 부실도 반복되면 그게 부정이 되는 겁니다. 뭐 다른 게 부정이 아닌 거고. 다만 국민들이 이제 뭘 걱정하고 계시는지 저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죠. 사전 투표를 좀 해주십시오라고 이제 독려했던 이제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저희를 믿고 투표해 주십시오 했는데 막상 가서 보니까 이게 그 투표 관리가 너무나 부실했고 너무나 엉망이었던 겁니다. 그러나 투표를 하시면은 이게 무조건 윤석열 후보가 이기는 선거입니다라는 이 말씀은 지금도 계속 드리는 겁니다. 국민 여러분들이 이제 뭘 걱정하시는지는 잘 알고 있지만 그 걱정하시는 것 때문에 투표를 꺼리거나 투표 자체를 거부하시게 되면 이게 위험한 선거가 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이제 왜 투표를 그럼 해주셔야 되는가? 그동안 이제 여론조사라는 게 뭐 워낙 다양했고 들쑥날쑥했으니까 격차가 컸죠. 그래서 이제 유권자 여러분들이 좀 혼란스러우실 텐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딱 한 가지만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바뀌지 않은 지표가 하나 있죠. 바로 정권 교체 열망을 나타내는 여론조사 결과입니다. 이게 50% 아래로 내려가 본 적이 거의 없습니다. 이게 정상적으로 이제 투표가 이루어지면 정권 교체 열망이 선거에 반영이 된다. 윤석열 후보가 이겨야 정상이다. 이게 이제 민심이라고 보는 겁니다. 그렇다면 투표에 정상적으로 되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느냐? 유권자 여러분들이 투표장에 나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사전투표에서 이재명 후보가 우세한 지역이라고 평가되는 지역에서 투표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왔죠. 그럼 이제 이재명 후보 지지층이 결집했다라고 분석이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이걸 이제 사전투표 전날에 윤석열 후보와 안철수 후보가 단일화를 했기 때문에 여기에 따른 위기의식 때문에 이재명 후보 지지층이 결집했다. 이런 분석들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윤석열 후보 지지층들이 본투표에서 결집을 하면 되는 거죠. 이게 이제 이재명 후보와 민주당의 이제 막판 전략이 그래서 본투표의 투표율이 높아지는 것을 원치 않다고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이런 위험한 징후들이 지금 보이고 있는데 오늘 같은 경우만 해도 투표 이틀 앞두고 윤석열 후보의 가짜 명의 성명서가 나돌았습니다. 이게 부정선거가 우려되니까 사전투표 무효다 이런 내용인데 이거 다 허위입니다. 명백한 가짜 성명서고 저희가 이제 형사 고발을 할 예정입니다. 그 얘기는 뭐냐 하면
이런 부정선거 이 위기감을 고취시켜서 이 투표율 자체를 낮추는 것, 그 투표장에 나오시는 것을 꺼리게 만드는 것이 민주당의 전략 아닌가 이런 의심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지금 그 유권자 여러분들한테 좀 말씀을 드리는 것이 본투표장에 많이 나와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정권 교체 열망이 투표에 그대로 반영돼야 되는 거죠. 그러려면 여러분들이 본투표장에 나와 주셔야 됩니다. 이런 호소를 좀 하고 있습니다. 단 한 표가 아쉬운 상황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윤석열 당시 대검 중수부 검사와 박영수 변호사를 통해서 부산저축은행 사건을 해결했다. 이 내용이 담겨있는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의 음성 파일이 막바지 대선판을 흔들고 있는데요. 국민의힘에서는 명백한 허위라는 입장인데 그 근거가 이제 궁금하고요. 또 이와 관련해서 여당의 특검 주장에는 어떤 의견이신가요? 이게 이제 먼저 거꾸로 좀 말씀을 드리면 특검 해야죠. 뭐 특검 하자고 저희가 지난 작년 9월달에 특검법 발의를 해놨는데 민주당이 이재명 후보는 말로는 특검하자 그러면서 민주당이 정작 특검법 협상에 나와서 이런저런 핑계를 대면서 특검법 협상에 임하지 않고 있는 것 국민 여러분들이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 사안은 국민의 재산을 약탈한 사안이고 이 국민 약탈 사건을 누가 설계했느냐, 누가 결재권자였느냐. 너무나 명확한 대장동의 몸통과 그분이 나와 있는 사건을 검찰이 수사를 문제로 하지 않은 것이 본질입니다. 따라서 특검해야 합니다. 저희 명확한 입장이라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이게 뭐 아무 말 대잔치라고 어떤 뭐 이런저런 녹취록이 나와서 이것을 다 허위임이 명백한데 그 허위임을 입증해라 하니까 참 답답한 노릇이기는 합니다. 그런데 이번 같은 경우에 특징을 지어서 말씀을 드리면 녹취록의 시점이 매우 중요합니다. 국민 여러분들은 혼란스럽겠지만 이들이 주장하는 녹취의 시점을 잘 보십시오. 2021년 9월 15일 날 대화했다는 녹취록 아니겠습니까? 바로 당사자인 김만배와 민주당 비례대표로 언론계 몫으로 출마한 적이 있는 신학림 뉴스타파 전문위원 두 사람 사이에 이뤄진 녹취가 2021년 9월 15일이랍니다. 그럼 9월 15일은 어떤 날이냐? 잘 기억을 해보시면요. 대장동 비리 의혹이 언론에 처음으로 공개된 것이 보름 전인 8월 말입니다. 그런데 그 뒤에 언론 보도가 계속 나옵니다. 나오면서 화천대유라는 것이 등장을 하고 소유주 김만배가 등장을 합니다. 대장동 특혜 비리 의혹이 이제 언론에 처음으로 됐고 검찰 수사가 임박한 시점이 바로 9월 15일이에요. 그 9월 15일 날 녹음했다라는 것이 이제 와서 6개월 뒤에 나온 겁니다. 이거 뭐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 사이에 수많은 언론 보도가 나와서 김만배가 화천대유의 소유주이고 대장동 특혜 비리의 전모가 밝혀졌으니 검찰이 수사를 해야 한다. 이 시점에 이 녹음을 했다라는 거죠. 첫째, 시점이 의심스럽고 둘째, 녹취 당사자들이 이해 당사자들이라는 사실 매우 의심스럽고 녹취 내용 15분짜리라는데 들어보니 짜집기의 흔적이 역력합니다. 중간중간에 보면 배경음도 달라지고 뭐 서로 각본 읽듯이 대화 형식을 빌어서 하면서 중간에 제3자가 낄낄거리고 웃는 소리도 들어가 있습니다. 이런 녹취록을 가지고 이것이 마치 진실인 양 떠들어대는 걸 이거를 어떻게 믿겠습니까? 내용적으로도 문제가 좀 많습니다. 내용을 들어보면 박영수 변호사를 윤석열 당시 검사가 소개를 해서 대출 브로커를 봐줬다는 게 이 녹취록을 통해서 이재명 후보와 민주당이 지금 주장하고자 하는 바 아니겠습니까? 근데 오늘 봤더니 검찰 진술조서가 나왔는데 조우형이라고 하는 그 문제의 대출 브로커 윤석열 얼굴 본 적도 없고 윤석열이 타준 커피 마신 적 없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런 명백한 허위 사실을 가지고 대선 토론에서 이재명 후보 뭐라 그랬습니까? 조우영이한테 윤석열 검사가 왜 커피 타줬냐고 물었지 않습니까? 만난 적도 없는 사람인데. 자, 그러면은 공신력이 있는 검찰의 진술조서에서 나는 윤석열 검사 만난 적 없고 윤석열 검사가 타준 커피 마신 적 없다라고 하는 검찰의 진술조서가 믿기십니까? 이 자작극처럼 냄새가 농후한 이 녹취록이 믿기십니까? 국민 여러분들이 현명하게 판단해 주시라고 믿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원일의 국민의힘 선대본부 대변인이었습니다.
하도록 방치할 것입니다. 네, 이번 시간은 뉴스앤 파워 인터뷰 코너입니다. 사상 최고치를 찍은 사전투표에 반색할 새도 없이 선관위의 부실 관리 파문이 막바지 뇌관으로 떠올랐습니다. 이제 단 이틀 남은 제20대 대통령 선거. 막판 중대 변수에 대한 여당의 진단과 전망을 정봉주 더불어민주당 정치개혁특별위원회 공동위원장과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이제 그 20대 대통령 선거 D-2일이 됐습니다. 이제 하루 지나면 이제 또 단 하루밖에 남지 않은 그런 시간이 아주 이제 금방 다가올 것 같습니다. 불면의 밤을 보내고 있는 그 정치인들이 많이 계실 것 같은데 위원장님은 요새 어떠십니까? 그 정치하는 사람들이 이제 좀 정치 오래 한 사람들이 정치는 수학이고 과학이다 이런 표현들 쓰거든요. 네. 과거 이제 중세 시대 정치가들이 그 평론이나 분석서 쓰면서 과학책 놓고 썼다는 그런 얘기도 있잖아요. 네. 근데 그 민주당 경선 과정, 그 다음에 이후에 국힘 경선 과정, 그리고 그 이후에 전체적인 사건 그 흐름을 빼놓지 않고 쭉 추적했거나 그 안에서 흐름을 만약 봤다고 한다면 지금은 불면의 밤을 보낼 이유가 없죠. 이미 판은 거의 결정이 나 있고, 그리고 최근에 흘러가는 흐름과 이 상황을 보게 되면 지금 몇 개 이제 그 각 당에서 조사한 지지율들이 돌아다니고 있는데 어느 게 허풍을 떨고 있는 건지 어느 게 진실인지는 이제 지금 대충 보이기 때문에 불면의 밤을 보낼 이유는 결코 없을 거라고 보고요. 여러 개 이제 질문을 여러 가지 하셨는데 제일 중요한 게 시간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결국은 추세입니다. 네. 지금의 판세를 어떻게 볼 것이냐. 그러니까 지금 선관위의 부실 그 관리 문제도 있고요. 네. 그 다음에 김만배 씨 녹취록 그 문제도 있고요. 송영길 씨 피습당한 문제도 있고 그런데 그런 것은 많이 움직여봐야 5만 표 미만으로 움직입니다. 그리고 김만배 녹취록 같은 경우는 기존에 나와 있던 내용을 확인시켜 주기 때문에 조금 더 효과는 큰데 막판에 가장 파괴력을 보였던 건 안철수, 윤석열 단일화죠. 네. 그리고 그 단일화의 흐름은 선거 당일까지도 전체 표심을 흔드는 네. 가장 결정적인 사건입니다. 그래서 그 단일화를 보면은 지금 어디가 우세할지 이런 게 좀 보이는데 이런 겁니다. 지금 그 여연에서는 한 10% 그러니까 그 국힘의 그 싱크탱크죠. 여의도 연구소에서는 한 10% 가까이 본인들이 이긴다. 민주당은 또 한 3% 정도 이긴다. 또 어제 오전에는 민주당 선대위의 그 핵심 중에 한 분이 3% 이긴다 그랬거든요. 네. 그건 좀 1.5% 얘기도 나오던데. 예, 1에서 1.5%는 네네. 이제 그 우상호 우상호 그 의원이 선대위원장의 얘기고 3% 이긴다라고 하는 것은 저는 조금 실언 같고요. 이렇습니다. 정확하게는 20일 날 안철수 후보가 단일화 결렬 선언을 하죠. 네. 단일화 결렬 선언을 하고 난 다음에 그 전에 이제 그 단일화 결렬 선언하기 전에 조사를 한 게 이제 NBS에 나온 게 그 전주 금요일이니까 2월 18일입니다. 이때 처음으로 민주당에게 유리했던 MBS가 40대 31로 처음으로 이재명 후보가 오차 범위 밖에서 지는 결과가 나옵니다. 9포인트가 지죠. 근데 이제 20날 일요일 날 그 오후 1시쯤에 단일화 결렬 선언을 하고 난 다음에 22일 날 화요일입니다. 화요일 날 한국 갤럽에서 여론조사를 한 걸 봤더니 MBS는 단일화를 제안하고 14, 15, 16 월화수 그 조사를 했으니까 단일화 효과를 가장 극단으로 받을 때 조사해 보니까 민주당이 이재명 후보가 9포인트 지더라. 근데 단일화 결렬 선언했을 때 한국갤럽이 화요일 날 조사한 거 보니까 19, 20, 21일. 그러니까 단일화 결렬 전에 하루와
단일화 결렬된 후에 하루, 그다음 단일화 있었던 날 오전 오후로 다 3일간 조사를 한 걸 봤더니 단일화 결렬 전에 윤석열 후보가 5.7%를 이깁니다. 그리고 단일화 결렬된 다음에 이재명 후보가 1.9%를 이겨요. 그러니까 그때가 단일화 결렬되고 나서 무척 극적인 변화를 보이는데 요 3일 동안 250만 표가 왔다 갔다 한 겁니다. 7.6%가 차이가 난 거거든요. 그럼 한 250만 표쯤 됩니다. 그런데 이쪽으로 이렇게 쭉 가다가 27일 날 윤석열 후보가 딱 단일화 결렬 선언을 하면서 그때 내용을 자세히 보면 단일화 결렬에 대한 책임을 안철수 후보에게 쏟아붓습니다. 네. 심지어는 일정까지 싹 공개를 해요. 그러면서 모든 문제는 안철수에게 있다라고 하면서 단일화 책임 전가를 하는데 왜 그런 일을 했을까? 단일화 결렬 이후에 본인들이 그때 분명히 윤석열 후보가 앞장서고 있었는데 단일화 결렬 이후에 윤석열 후보는 점점 빠지고 있었고 이재명 후보가 결렬 이후에 치고 올라가는 게 본인들이 느낀 겁니다. 그러다 보니 단일화 결렬의 책임을 우리가 안고 갈 경우에 우리가 불리하다. 그러니 이것이 안철수의 책임이라고 돌리는 것이 맞겠다라고 하는 전략적 선택을 한 거죠. 27일 날. 네. 근데 그날 선언을 하고 난 다음에 28일 날 국민의힘 내부가 축제 분위기였습니다. 결렬 선언을 했는데도 우리가 빠지는 게 없다. 그런데 28일 밤과 3월 1일 오전에 저는 둘의 단일화 결정이 최종적인 카드를 당근과 채찍을 동시에 안철수 후보에게 던졌을 거라고 보는데 네. 이 최종 결정이라는 게 역산을 하고 전체적인 흐름을 보면 3월 1일 오전엔 적어도 결정이 났습니다. 그리고 오전에 결정이 났고 3월 3일 날 느닷없이 단일화를 하는데 이미 결정이 난 걸 이틀 후에 발표하는 거죠. 지금 여의도 연구소 판단대로 이렇게 월등하게 이기고 있으면 단일화를 왜 했을까요? 권력을 나눠줘야 되는데. 그래서 3월 3일 날 단일화했다라고 하는 것은 본인들이 내려가고 있었고 이재명 후보가 올라가고 있었고 여론조사 기관에서 본 1, 2% 안에서 거의 붙었기 때문에 극단적인 자신들에게 유리한 수단 단일화를 선택했던 겁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단일화 선택을 했는데요. 중요합니다. 단일화 선택을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는 이제 순풍이냐 역풍이냐를 따져봐야 되는 거예요. 명백한 건 그 크기는 모르지만 역풍이라고 하는 것은 온갖 커뮤니티를 돌아다니고 온갖 유튜브 조회수를 비교해보면 안철수 지지자들 뿔났다. 혹은 안철수 윤석열 단일화 역풍. 이러한 컨텐츠에 집중적으로 몰립니다. 그리고 안철수 지지자들 당원들 10,000명 이상이 빠져나갔죠. 게시판 보면은 뿔났다 화났다 이런 표현이 있죠. 그래서 단일화 이후에는 1, 2% 정도로 우리가 지고 있었는데 단일화 이후에 이것은 밀실야합이라고 하는 이 판단이 국민들이 하면서 단일화 역풍이다. 역풍의 크기는 모른다. 알겠습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네. 지금쯤 적어도 둘이 동률이거나 역풍이 조금 세면 민주당이 상대적으로 유리하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판세를 보면 결과가 지금 김만배 그 녹취록 그다음에 그 윤석열 후보 이제 몇 가지 징후를 좀 이따 말씀을 드릴 텐데 네. 이런 걸 보면 0.5에서 1 정도 15만 표에서 30만 표 정도 민주당이 이기는 아주 초박빙의 승부가 나지 않겠는가. 알겠습니다. 예, 이런 결과입니다. 아무튼 뭐 그 승리를 확신하시기 때문에 불면의 밤을 이룰 보낼 이유가 없다 예. 말씀을 좀 길게 보내주셨습니다. 이게 핵심입니다. 예. 네, 네. 그 대선 그 판세를 그 뭐 날짜별로 또 이슈 뭐 별로 예. 이제 분석을 쭉 해주셨는데 궁금한 질문 이제 하나하나 또 드려보겠습니다. 역대 이제 최고 사전 투표를 이제 기록을 했지만 또 이제 더불어서 나온 게 선관위의 이제 초유의 이제 부실 관리 파문이 일었습니다. 이 부실 선거 관리 의혹 또 불복 논란 이거 지금 선거 후에 또 이어지지 않을까 좀 우려가 되는데 어떻습니까? 없습니다. 없습니까? 예, 그런 의혹 전혀 없고요. 지금 선관위 부실 관리한 거 맞죠? 이준석 대표도 나와서 부정선거의 의혹은 전혀 없다. 물론 송영길 대표 똑같은 얘기를 했죠. 그러면 왜 이 문제를 국민의힘에서 계속 들추고 나올까? 물타기죠. 안윤 단일화 그 역풍이 세기 때문에 그 이슈를 재울 수 있는 다른 사건을 자꾸 키우는 겁니다. 이 영향 전혀 없는 거 본인들도 알거든요. 그러나 이 선거 부실 관리한 거 맞으니까요. 뭐 기획 실수다 뭐 이런 여러 가지 얘기하는데 어쨌든 이 이슈를 드러냄으로 인해 갖고 윤안 단일화가 마치 일각에서 부정선거까지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개연성을 키우면서
단일화 역풍을 좀 막고 싶어하는 그런 의도죠. 전혀 영향 없습니다. 네네, 알겠습니다. 네, 이렇게 논란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쨌거나 역대급 사전투표율 36.93%라는 수치가 나왔습니다. 예. 이 사전투표율이 높았던 이유 뭐라고 보십니까? 정확하게 얘기하면요. 호남 지역에서 높았죠. 그래서 이제 저희가 그 호남 전북과 광주 전남을 쭉 모니터링을 해봤습니다. 10명 중에 한 5분 정도가요. 윤, 안 단일화 때문에 화가 났다. 그리고 본인도 안철수 찍으려고 하다가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 호남이지만 좀 미심쩍은 부분이 있어서 생각을 하고 있다가 그래서 10명 중에 5명 이상이 우리 주위에서 이제 모니터링을 해보는 겁니다. 윤석열, 안철수 단일화 얘기를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호남에서 올라간 것, 그리고 특히 대부분 지역에서 다 올라간 건 편하기 때문에 올라간 겁니다. 네네. 그래서 전체적으로 증가하는 추세 맞다. 맞지만 코로나 때문에 좀 분산시키고 싶은 심정도 있고 편리한 점이 있다라고 하는 게 가장 큰 원인인데 정상적인 증가율보다도 조금 높게 나온 지역들, 특히 호남 지역들, 경북 중에서도 경북 북부, 영주 안동 지역들 이런 데서 세게 나온 것은 높게 나온 것은 일정 정도 이 역풍에 대한 그리고 우리가 결집하지 않게 되면은 위험하다라고 하는 위기감이 절실함이 민주당 지지층에서 좀 더 강하게 나타난 것 아닌가. 그리고 이제 아까 요 바로 직전에 그 기자분도 투표율은 무척 높을 것이다라고 했는데 지난 2017년 77% 넘기지 못합니다. 아, 그렇습니까? 기껏 해봐야 70대 초반 나옵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네, 알겠습니다. 네, 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안철수 후보와 윤석열 후보가 사전투표 전날 단일화를 했습니다. 그 전에는 김동연 대표가 이제 이재명 후보 당선을 위해서 밀어주겠다 이렇게 탄력을 받나 했는데요. 여당에서 정치개혁 통합정부는 계속 추진할 것 같기는 한데 관련 논의는 현재 어떤 상황입니까? 국민통합정부는 이번에 윤석열 후보는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일체 얘기하지 않고 안철수 후보하고 통합하면서 통합정부를 얘기하는데 통합정부의 논점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뭐냐면 정당학회, 정치학회에서 다 정치학자들은 OECD 갈등지수 1등인 대한민국의 위기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 가지 코로나 위기 이런 것보다도 이 갈등지수가 높은 사회이기 때문에 수도권과 지방, 그다음에 그 있는 분들과 없는 분들, 사주와 노동자 이런 갈등, 그다음 진보와 보수, 이념대로 이런 게 무척 높은 사회거든요. 그래서 이재명 후보가 지난해 말서부터 통합정부를 얘기했고 정리해서 얘기한 게 이제 2월 말 3월 초에 얘기를 했는데 이제는 45%나 50% 득표한 그 대통령이 모든 권력을 독점하는 이런 제왕적 대통령제로는 나라를 운영할 수 없습니다. 네. 그렇다고 한다면 결국은 자기를 찍지 않은 나머지 50%의 열기를 갖고 있는 그분들에게도 손을 내밀어야 되거든요. 이런 정부를 처음부터 얘기를 했고 지금 안철수, 윤석열 단일화는 이분들은 통합정부 얘기하지 않습니다. 안철수 후보 같은 경우는 스스로 말을 삼켰죠. 다당제 필요하다. 민주당에서 동의를 해갖고 의총까지 거쳤습니다. 다당제하고 그런데 안철수 후보는 어떻게 됐습니까? 국민의당과 선거 이후에 합당을 하겠다. 그럼 다당제의 꿈은 어디로 간 거죠? 그 다당제 있으면서 정당끼리 연합하는 게 통합정부인데 저쪽은 통합정부를 삼켜버렸고 우린 통합정부를 계속 유지하고 있고 국민들이 그러니까 통합정부 얘기가 나오면서 일정하게 정권교체 심리가 좀 주저앉은 경우가 있죠. 방금 전에 이제 국힘 대변인께서 정권교체 심리가 50% 미만으로 내려간 적이 없다고 했는데 잘못 본 겁니다. 최근에 지수를 보면요. 50% 안짝으로 주저앉았고 안정적으로 45에서 47 사이를 왔다 갔다 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국민통합정부 네. 얘기가 나왔을 때부터 정권교체 심리는 그러니까 묻지마 정권교체 안철수 후보가 얘기 잘했잖아요. 묻지마 정권교체는 안 된다. 그러다 이제 그 묻지마 정권교체로 갔는데 정권교체를 바라는 50% 심리 중에서도요. 한 10%는 윤석열 후보를 찍는 게 맞는가? 과연 저 신출내기 초보 운전자에게 고속버스를 맡기는 게 맞나? 이런 심리가 있었던 분들이기 때문에 저는 안철수, 윤석열 단일화의 역풍이 네. 그 보수 지지자들에게도 일정 부분 영향을 줬다.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번엔 영향을 준 게요. 50만 표, 100만 표 움직이는 게 아닙니다. 영향 준 게 5만 표, 10만 표만 움직이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국민통합정부는 네.
정권 교체 심리를 굳이 그럴 필요가 없다. 내로남불 사고하고 있고 부동산 정책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 그 공급의 문제에 대해서 새로운 정책을 펴겠다라고 하는 이재명 후보. 그리고 정권 교체 심리가 저렇게 높으니까 이것은 우리가 민주당이 극복할 수 없다고 하는데 2012년에 이명박 정부에서 박근혜 정부로 넘어갈 때 정권 교체 심리가 60%였습니다. 그럼 그때 문재인 후보가 무조건 이겨야 되는 거거든요. 정권 교체 심리는 반드시 정권 교체의 지지로 가지 않는다라고 하는 공식은 이미 있었던 겁니다. 네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 정권 교체 심리에 의지하고 그것 이외에는 아무런 공약이 없지 않습니까? 미래 비전이 없는 국힘 후보를 보면서 마지막에 투표 자기 한 표의 무게를 느끼면 느낄수록 정권 교체 이후에 무엇을 할지를 생각해 보면 갈 길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에게 마지막으로 이 불고 있는 역풍이 태풍이 될지 미풍이 될지 모르지만 그분들이 일정 정도 마음을 돌리지 않을까 이런 판단을 해봅니다. 알겠습니다.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 녹취록이 이제 막판 대선 전국을 또 이제 흔들고 있는데요. 부산저축은행 불법대출 수사 당시에 윤석열 당시 이제 주임검사와 또 박영수 변호사를 통해서 사건을 해결했다. 이 내용이 이제 담겨 있는 파일이 이제 공개가 됐습니다. 좀 전에 이제 원일이 국힘 그 대변인은 이 내용에 대해서 명백한 허위고 조작된 파일이다 이런 입장을 밝혔는데 우리 위원장님은 이 내용 어떻게 진단하십니까? 원일이 대변인이나 국힘에서요. 알면서 눈 감는 건지 아니면 모르는 건지 대장동은 과거 이명박 BBK와 다스 때처럼 네. 대장동은 제가 최고의 전문가입니다. 왜냐하면 BBK 주가 조작 사건이나 다스 조작 사건하고 궤가 똑같습니다. 그런데 자 분명한 건 이런 것이죠. 윤석열 후보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이 바뀝니다. 부산저축은행 1250억 그 PF 일으킨 거거든요. 일반 대출이기 때문에 수사하지 않았답니다. 일반 대출 아닙니다. 그 파이낸싱 프로젝트였었거든요. 말이 틀리죠. 그다음 박영수와 윤석열 후보는 법조에서 모두가 다 아는 깐부입니다. 조우영이요. 부산저축은행 회장의 조카입니다. 그리고 전문적인 금융 브로커거든요. 우리가 이 박영수 특검을 통해서 조우영을 소개받았고 그리고 조우영을 통해서 윤석열 당시 중수 이과장이 봐줬을 것이다라고 하는 의혹은 그 전으로 계속 제기를 했어요. 저희가 제기를 안 하고 느닷없이 나온 거면 이거 좀 이상한 거다 얘기를 할 수 있을 터인데 자 미리 우리가 이런 의혹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했었죠. 부산저축은행 중에서 그때 저축은행 부실 수사 하면서 1250억 대출한 걸 뺀 건 이게 유일합니다. 한 300억, 200억 정도 되는 대전저축은행 이런 데도 싹 수사했고 처벌을 받았거든요. 이 부분을 왜 뺐는지 우리가 계속 물었죠. 그런데 이 내용을 남욱이 검찰에서 남욱 변호사가 검찰에서 진술한 게 있습니다. 거기에도 똑같은 얘기가 나와요. 그리고 이 사건을 이 그 대장동 그 개발을 초창기서부터 2009년서부터 했던 이강길 씨가 있는데 그분도 그때 똑같은 얘기를 합니다. 본인이 안에서 봤을 때 조우영이 빠져나온 걸 보고 깜짝 놀랐다. 나중에 보니까 거기에 박영수 변호사와 윤석열 현재 후보와 무언가 석연치 않은 거래가 있었을 것이라고 자기들이 그렇게 예상하고 있었다. 추정하고 있었다. 그런데 그 내용이 나온 거거든요. 저희가 주장하지 않거나 남욱 변호사의 이런 진술이 없었으면 저게 조작됐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뭐 일정 정도 그 설득력 있겠다 이렇게 볼 수 있지만 이미 우리가 문제 제기했던 그 궤와 너무나 일치한다. 네, 그럼 네. 남욱 변호사의 진술과 너무나 일치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또 하나 중요한 게 있지 않습니까? 3차 토론에서 이재명 후보가 얘기했잖아요. 이게 문제가 된다고 한다면 대선 이후에도 특검을 받자. 그리고 대통령이 돼서도 문제가 있다면 책임자. 이건 뭐냐면요. 문제가 있다라고 하면 대통령직을 사퇴를 하든지 아니면 탄핵의 대상이 되든지 이 얘기를 한 거거든요. 답변 안 하잖아요. 원래 법조에서 이런 얘기 있습니다. 숨는 자가 죄인이다. 피하는 자가 범인이다. 그 제가 보기에는 김만배 씨 저 녹취가 어느 정도 영향을 줄지 모르지만 진보 진영이나 혹은 중도성 진보 성향을 보이고 있었던 분들 나는 진보지만 이재명 후보는 찍기는 좀 석연치 않아라고 했던 분들이 이걸 보고 대장동에 이재명 후보를 대장동 그분 몸통이라고 700억의 주인이라고 하면서 얼마나 공격을 했습니까?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게 이제 팩트라고 이제 보시는 거죠. 팩트라고 본다면 네. 윤석열 후보는 대통령이 돼서는 안 될 사람이라고 알겠습니다. 네, 그럼 마지막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어떤 후보가 몇 표 차로 승리를 할 것 같습니까? 아까 이제 모두의 말씀을 드렸는데요.
15만 표요? 15만 표는 0.5%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한 30만 표 되면 1% 차이인데 저는 심지어는 0.5가 아니라 0.05, 15,000표 차이로까지도 네. 갈릴 수 있는. 15,000표. 예, 그러면 그 무슨 얘기냐면 너무 박빙이기 때문에 네. 불가피하게 그 승리한 분들은 결국 자기를 찍지 않았던 분들에 대해서 손을 내밀고 국민 통합할 수 있는 통합 정부로 가는 길로 갈 수밖에 없는, 어찌 보면 이렇게 갈등이 심한 위기의 대한민국이지만 이번 기회를 통해서 갈등을 치유하는 대통령이 나와야 되는 시점. 그렇기 때문에 국민 통합 정부를 주장하고 있는 이재명 후보가 가장 적임자 아니겠는가, 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박빙인 상황인데도 어쨌든 승리는 민주당이기 때문에 불면의 밤을 이룰 이유가 없다라고 예, 맞습니다. 예,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정리를 하겠습니다. 오늘 그 뉴스앤 파워 인터뷰에서는 역대급 사전 투표율 그리고 김만배 씨 녹취록 파장 등 막판 대선 변수를 중심으로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정봉주 더불어민주당 정개특위 공동위원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내일도 전국 하늘에 구름 많겠고 공기질도 대체로 무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기온은 오름세를 보이겠는데요. 내일 아침 기온 서울이 0도, 대구가 1도 예상되고요. 한낮 기온 서울이 12도, 광주와 대구가 16도 안팎까지 오르겠습니다. 비 소식이 일요일에나 들어있어서 당분간은 메마른 날씨가 계속되겠습니다. 더 이상 추가적인 화재 사고 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네, 오늘 뉴스에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